자, 같이 봅시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시시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러니까 뭐 하양의 송시율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름 요겁니다. 프란체스코는 성서 속 예수와 그 제자를 본받아서 지극히 검소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수도자의 모임을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수도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도자 모임. 그는 자신을 따르는 수도자들로 하여금 헌금을 받기보다 하층민의 일을 맡아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탁발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완전 무소유를 추구하는 거지. 탁발이라고 하면 뭐 이런 바구니 들고 와서 뭐 그 왜 예전에 스님들 내려오셔가지고 뭐 시주 받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탁발. 동양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나 프란체스코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데 수도회가 너무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명성이 높아지니까 너도 나도 와서 막 뭐해? 기부가 쏟아져. 그래서 이 기부가 이제 단순히 막 돈만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밥도 주고 빵도 주고 그에 이어서 뭐 건축도 좀 해주고 성당도 넓혀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설립자를 기리는 사업과 늘어난 구성원들을 돌보는 일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도회가 결국 기부받은 재산을 사용은 하자, 쓰기는 하자. 하지만 그것을 소유하지는 말자라는 입장을 취하기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솥 도시락은 먹어야 돼. 밥은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솥 도시락은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 사 먹는 돈은 쓰자. 그렇다고 해서 도시락을 막 쟁여놓고 들고 있다거나 그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지는 말자.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과 쓰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사용과 소유, 요 차이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에 호응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만약 수도자들이 불가피하게 돈을 써야 한다면, 재산을 써야 된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을 편의상 교황에게 귀속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는데, 여기 나오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그러면 수도회 이름으로 들어온 돈을 자기가 썼다는 겁니까? 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수도회는 돈을 못 갖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해 준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아니 수도회에서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요? 라고 하면 아 우리 수도회에서 돈을 킵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 교황님 거예요 라고 하자는 것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 제일 먼저 프란체스코 께서 뭘 만들어? 수도회를 만들어. 근데 이 수도회는 규칙이 하나 있네요. 그죠? 뭡니까? 차라리 탁발을 할지언정 돈을 갖지 마라. 그래서 무소유라고 쓰겠습니다. 무소유 메타로 가야 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프란체스코를 기리는 사업도 해야 될 테고 또 우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수도의 이 인구가. 그래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 도시락 까먹는 돈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이후에 재산을 사용은 하고 소유는 하지 말자. 그리고 이것을 도와준 사람이 짧게 쓸게요. 그래 9세 교황이 그래 편의상 나한테 교황에게 재산을 귀속시켜라. 따지자면 찬성해 준 거죠.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시 가보면 기부에는 음식, 의복의 제공뿐 아니라 숙소, 성당 건축도 포함이 됐고 이러한 물질적 풍요는 곧 여기 보시면 내부적 반발과 외부적 비판을 일으켰다 이랬으니까 이거 가볍게 읽을 게 아니라 두 개로 나눠서 볼 줄 알았어야 돼요. 그렇죠?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일부 수도자들은 이랬으니까 이건 뭐지? 내부죠, 내부. 내부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발이 있었고 다른 수도회나 교단 이것은 외부인 거죠. 외부에서는 교황께서 친히 나셔서 가지고 또 편의를 제공하는 거는 너무 지나칩니다 라고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니까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에 이르러서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 귀속되는 물건은 로마법에게 인정되었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청빈을 서약하고, 청빈은 이제 청렴하고 돈이 없이 가볍게 살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수도자의 길로 들어선 개인이 아니라 수도회 자체에다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지위,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법적 인격이라는 것을 부여해서 진정을 시켰다 이래요. 법적 인격 기억나죠? 법인격. 그래서 회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그게 사람인 것처럼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재산이 있을 수 있어. 회사의 재산이라는 게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이후에 이것에 대한 반박이 있었어. 반발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발. 이게 이제 내부도 있었고 외부도 있었어. 과하다. 그래서 이 논란에 대해서 교황, 이것도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인노 4세 교황이 뭔 이야기를 해? 수도회에게 수도회의 재산, 다시 말해서 법적 인격을 부여해 준다. 이렇게 상황을 타개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수도회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논리를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나벤투라는 물건 사용의 개념을 소유권이나 용익권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한 사용과 법적 권리랑 상관없는 단순한 사용이 있다, 이렇게 뭐 했대? 구별을 했대. 그래서 좀 정리하면서 갈게요. 이 이후에 다시 연달아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보나벤투라 사용에는 두 가지가 있어. 법적 사용이 있고 단순 사용이 있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교황 니콜라우스 3세는 수도자들이 청빈한 삶을 살기로 서약을 한 물건에 대해서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라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이랬으니까 뭐지? 요거 구분하고 요거는 허용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교황 니콜라우스 3세였다. 그럼 지금 흐름을 보면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생각과 그것을 도와준 교황들이 쭉 해서 정리되고 있어요. 그죠? 이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별 승인을 했습니다.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건으로 인정되는 것인 반면 법적 권리에 의한 것은 그렇지 않은 거니까 구별이 된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밥은 먹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 같은 거 여기 들어가겠죠? 단순 사용되는 거. 자동차 이런 거는 없어도 되지. 살기 위해서 자동차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럼 그런 건 법적 사용. 그러니까 얘는 하지 마. 근데 단순 사용하는 거는 인정해줘야 돼 라고 했다는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비판자들은 특정 재산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살기 위해서 꼭 옷은 입어야 되잖아. 최소한의 옷. 근데 그 옷을 내가 입었다는 건 영구적으로 내가 가진 거니까 그게 재산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지. 단순 사용과 단순 만약에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당신들은 재산을 갖지 않는 거 아니었습니까? 소유하지 않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소유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는 거지. 특히 페트루스 요하니스 올리비는 프란체스코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용, 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용을 해야 돼 라는 말로 현실을 꼬집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 간단하게 쓸게요. 페트루스였습니다. 얘는 단순 사용도 하지 마. 뭐해? 가난한 사용을 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훗날 베르가모의 보나그라티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거를 보충해서 수도회를 옹호하려고 합니다. 1번, 수도자들이 생존에 필요한 물건을 단순히 사실상 사용할 경우에는 동물이 먹이 먹는 거랑 똑같은데 뭔 법적인 자격을 요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법적 인격이 없는 상태로 그냥 쓰는 것 뿐이다. 동물이 지나가다가 뭐 먹이를 주워 먹어. 동물이 사냥을 해서 먹이를 먹어. 그렇다고 가가지고 우리가 돈 받지 않듯이 그건 그냥 단순히 쓰는 거다. 법적 인격이 없다. 두 번째, 법적인 권리에 의한 것은 실정법에 기초한 것이지만 생존에 필요한 물건에 대한 사용은 상위법인 자연의 법이다. 그러니까 실정법이 이것을 금지할 수 없다. 이거 예전에 지문에 있었던 건데 다시 한번 찝어보면 사람이 만든 법, 실정법입니다. 그 위에
자연에서 의해 만들어진 법, 자연법이라는 그 위에 법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높은 법이 하나 더 있었어. 기억나나?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성법.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이기 때문에 실정법이 이걸 너네한테 돈을 가져라 마라 이런 소리 할 수 없다 이거지. 자, 하지만 이것에 대한 반박이 있었으니까 일단 보나그라티아부터 하겠습니다. 보나그라티아는 두 개로 나눠요. 1번, 2번으로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동물의 먹이 활동과 같다. 그 다음에 실정법은 자연법보다 밑에 있는데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건 자연법이기 때문에 실정법으로 어떻게 입을 뗄 수 없다 라고 했다는 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드디어 처음으로 이때까지 쭉 교황들이 그래 수도회가 하는 말이 맞아 라고 해왔었는데 드디어 어떤 교황은 반대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한 22세예요. 3대 교황과 다릅니다. 그는 개인이 소비하고 나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음식 같은 물건에 대해서 사용과 소유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보나그라티아가 단순히 사실상 사용이라는 개념을 소비재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한 거예요. 나아가서 형식적으로 교황이나 교회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수도회가 자유롭게 쓰는 모든 물건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교황이나 교회 게 아니라 수도회 니들 거 아니냐?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니들 마음대로 쓰는데 그럼 니들이 소유자고 다시 말해서 니들은 소유를 한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요한 22세가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거 소유한 거야. 소비재에 대해서 특히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얘들아 이 커피를 마셨어. 제가 이 커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 커피를 못 마시죠. 내가 어떤 한 솥을 까먹었어. 그럼 내가 한 솥 까먹었기 때문에 혜빈이는 그 한 솥을 못 먹죠. 내가 그걸 취함으로 인해서 남이 그것을 갖지 못했으니까 네가 그거 영원히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한 22세는. 근데 조금 과한 면도 있죠. 어떻게 보면 야, 밥 먹는 것까지 그렇게 해야 돼? 너무하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수도회의 거센 반발 때문에 기부받은 재산 중 수도자가 머물고 있는 오케이 숙소 성당 건물 이거는 그래 오케이 인정이다. 하지만 소비재에 대해서는 니들이 갖고 가버린 거 맞아 라고 해서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숙소, 건물 이런 것들 오케이 이거 인정. 근데 니들이 먹어서 없어져 버린 소비재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거 그거 나 인정 못하겠다. 그거는 니들이 가지고 간 거다 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컴의 윌리엄은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관점에 의해서 이 문제를 보는데요. 그는 수도자들의 윤리가 단지 추상적인 규범 질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 이게 뭔 말이냐면 생각해봐봐. 이 수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이 수도회가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야? 아니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수도하기 위해서 모인 애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시당초 이런 법 만들어서 법 따라가려고 만들어진 애들이 아닌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근원적인 자유를 전제로 의무 수행 이상의 행위를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 이들이야. 그런 예시를 어떻게 드냐면 착한 사마리아인이 부상당한 낯선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 의무에 속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듯이 이러는데, 착한 사마리아인법 내가 어제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뭐냐면 현진이가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어. 이 사람 내가 달려가서 CPR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죠.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 없어. 안 해줘도 돼. 근데 현진이는 착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돕고 싶어서 CPR을 막 해줬어.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CPR을 하다 보면 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갈비뼈가 부러졌어. 그럼 그 부러진 갈비뼈 현진이가 보상해줘야 돼? 아니죠. 왜냐면 현진이는 의무 그 이상의 것을 행한 사람이잖아. 그치? 의무가 없었어. 이 사람 안 구해줬어도 돼. 근데 의무 그 이상의 행위를 하다가 그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현진이가 당연히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죠. 만약에 그런 책임이 있다 그래? 그럼 지나가는 사람 쓰러지면 너네 구해줄까? 안 구해줘요. 아무도 안 구해줘.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이 사람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이 수도하는 그 행위가 의무냐?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의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의무 이상의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누구처럼? 착한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래서 프란체스코와 그를 따르는 수도자들이 절대적인 무소유를 선택하는 것 또한 권리와 의무, 명령과 복종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거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요컨대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규범 질서에서 비롯된 물건의 사용권이며 그것에 대한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물건을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이 인간에게 너네 그렇게 살아라 라고, 물건 쓰면서 살아라 라고 부여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사람들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 오케이?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오컴의 윌리엄이 생각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오늘 뒤에 3개를 해야 돼요. 사회문화를. 그래서 하나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연달아서 12 연달아서 좀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대중적 정부의 형태를 채택하는 국가는 항상 시민사회 분열과 파벌 형성이라는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분열, 파벌 형성.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대중적 정부가 뭐냐? 그냥 민주주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주주의. 이 주권이 대중에게 있는 거. 우리에게 주권은 우리라는 대중에게 있죠. 또 마침 우리가 곧 또 선거가 있지, 얘들아. 선거.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고 대표자를 뽑습니다. 근데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사회가 분열하거나 파벌이 형성되는 위험이 있다. 그럼 이게 뭐냐? 파벌이란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는 일치하지 않는 일부 구성원들만을 위한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결합하고 또 행동하는 시민 집단을 말해요. 근데 이 파벌이라는 놈들이 비교적 소수야. 그러면은 우리도 뭐 어쩌라고? 우리 모두 다수가 선거를 하니까 그들을 좌절시킬 수 있죠. 니들이 뭐 뭉쳐가지고 니들한테 이득되는 것만 하고 싶으면 어쩔 건데, 우리가 투표로 그렇지 않은 사람 뽑으면 그만이잖아. 그치? 근데 그 반대로 파벌이 더 많은 사람을 차지해. 지들에게 이득되는 것만을 위해서 뭉친 애들이 훨씬 수가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지들에게 이득되는 사람을 뽑겠죠? 그리고 지들에게 이득을 본다는 건 우리에게는 불이익이 온다는 거지. 오케이. 반대 상황이면 파벌이라는 요놈들이 공공의 선, 파벌에 속하지 않은 시민들의 권리를 지들의 생각과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제임스 메디슨은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 다수의 지배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있는 큰 약점이다. 다시 말해서 파벌이라는 놈들이 다수가 되어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걔네가 다수니까 걔네 이득을 위해서 다음 투표도 지들 좋은 사람, 그 다음 투표도 지들 좋은 사람 계속 뽑겠죠? 그러면 우린 계속 손해만 봐야 돼. 자, 누구도 자기의 송사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곱씹어보면 사회적 다수가 지들의 이익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권력을 과연 중립적으로 행사할까? 그러지 않겠지. 지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행사하려고 하겠지. 이게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특정한 이해관계를 토대로 사회적 결합에 이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유를 이거 없앨 거야? 그럼 우리 자유를 없애자 이럴 수 있어? 이 문제가 있으니까 공산당으로 가자 이럴 수 있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건 마치 질병보다 해로운 치료약이에요. 민주주의에 이런 문제가 약점이 있다고 해서 공산당으로 간다는 건 질병보다 더 몸에 안 좋은 치료약을 쓰는 거랑 똑같다, 이거. 그래서 존립할 수 없게 만들어. 계속 읽어보면 메디슨이 이제 이런 걱정을 해요. 결국 순수한 민주정에서 이런 약점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할 테고, 자기들끼리 유리한 것만 계속 만들려고 할 테고, 그럼 계속 양극화가 벌어지겠죠. 이 순수한 민주정이 뭔데? 정부를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 소규모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그렇겠죠, 이게.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만한 집단이 있고 이만한 집단이 있다 치자. 여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건 봐봐, 요만큼만 돼도 지금 3분의 1을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만한 애들이 여기 그대로 옮겨도 요밖에 안 돼.
나머지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 집단에서는 이게 안 되는데 작은 집단에서는 조금만 몇 명 모이기 시작해도 머리 아파져. 그리고 얘네가 다수를 차지해버리고 나면은 앞으로 바꾸기 힘들지. 이러한 정부의 형태에서는 취약한 당파나 개인들을 희생시키려는 유인 앞에서 지배적 다수를 제어할 수단이 없는 겨. 정치적 권리 면에서 평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도 당연히 뭐 투표를 어떻게 했겠죠? 하더라도 인간 능력의 다양성,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서 시민은 결코 완전히 동등해지거나 동질화가 될 수 없다.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어떤 데에서? 소규모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이런 순수한 민주정에서는 혼란과 분쟁의 참상이 있었고 개인의 안전 재산권 보장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래도록 지속도 안 됐어. 그래서 메디슨이 그럼 이제 뒤에 뭔 이야기를 해야 돼? 해결 방안이 나와야 돼요. 그죠? 해결 방안. 오케이. 그러면 해결 방안. 바람직한 정부의 형태는 뭘까? 바로 공화정의 이상을 추구하자 이거야. 공화정으로 가자. 그래서 그게 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출된 대표가 있어요. 그 대표를 통해서 정치적 권력이 행사되는 정부. 지금이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선출된 대표도 우리가 뽑고 대표 밑에서 일할 국회의원도 의원도 우리가 뽑죠. 국회의원 밑에 있는 시의원도 우리가 뽑습니다. 곧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공화정. 머리 한 놈 딱 안 치고 이 헤드가 모든 걸 총괄. 정치는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에 따르면 순수한 민주정에서와 달리 공화정에서는 정치적 평등이 지상의 과제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애들이 오해를 많이 해. 이 의미가 뭐냐면 지상의 과제가 아니다라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야. 평등이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화정이 되면 정치적으로 평등은 실현됩니다. 이게 아니라 평등의 실현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이게 평등이 실현되는 거는 이런 민주정에서나 중요했지 민주정이 아니라 공화정이다? 필요 없어.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인 거야. 오히려 시민혁명기의 많은 사상가들처럼 그걸 부정적으로 보게 돼. 뭘? 평등을 부정으로 본대요. 오? 이것도 뭔 말이냐? 해설해주겠지, 해설. 일단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건 공화정에서 평등은 필요가 없고 오히려 평등은 필요 없는 거래. 부정적으로 본대, 그걸. 당시 식민지인들은 대체로 혼합정체를 이상적으로 보는데 혼합정체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평민이 방종한 폭도로 변하는 것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왕이 좀 이상한 군주로 변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중간적 권력의 존재를 용인하려는 정서가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똑같죠. 표면적으로 그렇잖아요. 대통령이고 뭐고 가는 게 시민 1이잖아요. 사실 우리 시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잖아. 그치? 근데 공화정에서는 왕이 있어요, 평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이 중간 권력 뭘까? 귀족 같은 거예요. 귀족. 그러니까 귀족들은 평민들이 폭도로 변하는 것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고 왕보다 훨씬 가까이 있을 테니까 평민들이랑. 또 평민들 입장에서는 왕이 해가 딱 떨어서 지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래. 그런 왕을 지탄해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게 귀족인 거야. 귀족. 그럼 귀족이 그래서 있는 게 낫다. 평등 필요 없어. 얘네 필요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네 필요해. 얘네가 있어야 돼. 얘네가 위에도 밑에도 좀 컨트롤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좋다는 정서가 좀 지배적이었다는 거지. 이는 순수한 민주정의 평등이란 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우리는 모두 평등해야 되잖아. 근데 공화정에서는 필요 없어. 평등이 맞다 필요하노? 얘네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 권력이 있어서 우리도 좀 도와주고 위에도 좀 도와주고 또 위에가 잘못되면은 가서 뭐라도 해주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또한 그들은 일찍이 영국에서 잠시나마 공화정을 탄생시켰던 청교도 혁명의 주도 세력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미국인들이 영국에 있는 이 청교도 혁명 주도 세력에 왜 유대감을 느끼느냐? 미국의 씨앗이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원래 근원은 청교도 혁명 주도자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만들었던 게 공화정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화정이 나쁘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크롬웰의 공화정에서는 실제로 민주주의적 지향이 미약하거나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메디슨이 제안하는 공화정이란 무엇보다 대표라는 소수의 선출된 시민 집단을 정치의 매개체로 개입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여기 나오죠?
직접적인 정부 참여를 피하는 데 중점을 둔 거다. 그러니까 시민 모두가 직접 민주주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메디슨이 생각하는 공화정이고 그게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같다는 거야. 따라서 그의 공화정 개념을 현대적 의미의 이른바 간접 민주주의랑 똑같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배제한다는 시대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간접 민주주의랑도 완전히 다른 거야. 얘가 말하는 공화정은. 시민들이 참여해 안 해? 안 해, 안 해. 메디슨이 생각하는 대표의 조건을 살펴보면 이런 해석이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결국 메디슨이 말하는 공화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 대표죠, 대표. 대표를 누구를 앉혀놓을 거냐? 왕 혹은 뭐 우두머리로 누구를 앉혀놓을 거냐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럼 아무나 뽑냐? 아니지. 일단 똑똑해야 돼. 애국심이 넘쳐야 돼. 그리고 정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런 국익의 수호자, 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을 지키는 자이어야 한다. 당시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중간적인 권력. 다시 말해서 평민 세력과 국왕 세력 사이에서 양쪽 모두를 견제하는 고매한 귀족들에게나 기대해봄직한 자질에 가까워. 그러니까 귀족들 중에서 이런 성격이 강한 누군가를 대표로 추앙하자. 그래서 걔가 정치를 하자. 시민들은 뭐 하나요? 각자 일 열심히 하는 거야. 각자 일. 왜냐면 우리가 누구를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우리는 그냥 우리 일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보자. 더욱이 청교도 혁명 이후에 영국의 공화주의자들은 정부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적 덕성의 함량을 강조했어. 시민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덕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라고 했고 이러한 전통은 미국 건국 아버지들에게 중요한 도덕적인 지침이 돼요. 하지만 학습과 수양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산, 여가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던 시민들에게는 그런 덕성을 기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먹고 살기 바쁜데 뭔 덕을 쌓고 있는 게 사람들이 그럴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런 덕성을 쌓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먹고 살만한 귀족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귀족들 중에서 뽑아버리자 이거지. 자, 그러나 그가 꿈꿨던 공화정의 이상은 시민들 스스로가 공공선을 직접 추구할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약속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에 대한 그의 믿음은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가 됩니다. 결국 공화정을 하고 싶었던 이유를 한 줄 정리하면 이거야. 공공의 목소리는 시민들 스스로 낼 때보다 그들의 대표가 냈을 때 훨씬 더 공공의 이익에 잘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혼자 오래 해먹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고 시민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민들을 더 잘 지켜주기 위해서 공화정을 설립하고자 했던 사람이 메디슨이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다가 돌아와서 뒤에 있는 13 요거 법지문이라서 조금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은 한 번쯤 읽어서 들어오시고요. 몇 분에 할 거냐면 좀 쉬다가 9시 20분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쉬다가 오세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사회문화 13. 요거 하면 이제 사회문화 끝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법적 의제란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법적 의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법적으로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고 반대되는 증거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취급을 고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어떤 게 있느냐? 일정 기간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그죠? 안 죽었을 수도 있지. 실제로 안 죽었다고 칩시다. 안 죽고 진짜 실종된 건데 실종 선고가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짜잔 하고 내가 다시 나타났어. 내가 없어졌다 그랬는데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렇게 해도 법원이 실종 이 선고한 것을 취소하기 전에는 여전히 사망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결과가 바로 법적 의제에 따른 거였어요. 법적 의제가 뭔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법적 의제가 뭔데?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실종 선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나?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하는 거.
사실혼 관계라는 게 있죠. 둘이가 이제 결혼은 안 했는데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같이 살고 경제 공동체를 갖고 살았으면 이제 결혼을 한 사이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결혼을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저번 시간에도 이 비슷한 걸 한번 했죠. 비슷한 거. 뭐 있었나? 법인격. 사람이 아니죠, 회사는. 근데 그 회사를 마치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법인격이라고 했던 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 법적 의제에 대한 것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시면 이 법적 의제.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종선고 이거 왜 합니까? 사람이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고 아까처럼 실제로 짜잔 내가 돌아왔다 하면 살았던 거잖아. 근데 날 죽은 사람 취급했으니까. 그러면 제 이름으로 당연히 휴대폰 개통도 못하고요. 돈도 못 쓰죠. 카드 발급 이런 거 못 받고요. 계좌 다 동결되고 아무것도 못하죠. 난 죽은 사람이니까.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근데 이거 왜 하느냐? 뭐 예를 들면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송시율의 아들내미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야. 내 아들 둘이야. 근데 내가 없어졌어. 너희 기준에 아빠가 없어졌어 지금. 근데 아빠 명의로 된 집에 너희가 살고 있어. 주택에. 근데 난소공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싹 다 밀어버리고 쫓겨나야 돼. 근데 내가 없으니까 집을 팔지도 못하죠. 뭐 아무것도 못해. 얘네는 어떻게 해.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실종 선고가 되면 그냥 죽었다고 치고 재산 너네가 이어받아서 그거 처리할 수도 있잖아. 그치? 뭐 그런 상황 때문에 법적 의제가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활용에 대해서 법적 의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양한 평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뒤에 이제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평가가 있느냐? 일단 벤담. 이를 가장 해롭고 비열한 거짓말이다. 다시 말해서 반대다 이 말인 거죠. 그에 의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의제를 동원하는 것은 거래를 한다면서 사기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평이 나뉘는데 벤담은 간단하게 말하면 반대입니다. 하지마 이거 별로야 라고 하는 사람. 우리 흑돌이형, 흑석이형입니다. 블랙스톤은 법적 의제가 바람직한 목표에 제도적인 달성에 어색하지만 그래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라고 옹호했어요. 그러면 블랙스톤은 찬성 이렇게 쓰겠습니다. 있는 게 좋다. 옹호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나오는데 메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인도 법적 의제 유용성에 인정하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메인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메인 유용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는 정체된 사회와 진보된 사회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법적 의제가 가지는 규범적인 의의를 설명합니다. 사회적 필요와 법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정체된 사회에서는 자, 이제 이 항들이 구성되는 거죠. 법이 문명 발달의 족쇄로 적용을 해서 간극이 해소되고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문명이 발달해가면서 법이 뒤처지게 될 때마다 법이 변화해서 적응해서 그 틈새를 메우는데 후자의 경우, 진보하는 경우 법적 의제는 바로 그와 같은 사회와 법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장치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메인의 이야기를 좀 써보면 메인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위에다가 좀 빈칸에다 쓰겠습니다. 정체된 사회가 있고 진보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잘 설정해야 돼요. 정체되는 사회에서 법과 사회가 있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돼? 법에 의해서 족쇄로 작용이 되는 거야. 끌려가는 거지. 요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요 간격을 어떻게 메꾸느냐? 사회가 법으로 딸려가는 거죠. 족쇄라 그랬으니까. 진보되는 사회에서는 이거랑 반대로 법과 사회 간에 어떤 간격이 있어. 그럼 이 간격을 어떻게 메꾸냐? 법이 사회 쪽으로 간다 그랬지. 그래서 요렇게 간격을 메꾼다. 그때 법이 사회 쪽으로 다가가는 요 방향 안에 쓸모가 있는 것이 바로 법적 의제다. 이게 뭔 말이냐? 말이 좀 붕 뜨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할 때 법이란 걸 지금 우리도 살고 있지만 법을 딱 정해놓죠. 시작할 때.
근데 사회가 이 법 안에 있는 그 글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상황 안에서 해결이 될까요? 예외 상황이 굉장히 많겠죠? 사람은 너무 많고 상황도 너무 다양하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들 거야? 머리 아프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여기가 완벽한 예시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예전에 비슷한 사례로 그 법이 이렇게 적혀있겠죠. 사람을 그 아세요? 손으로 때리는 거랑 어떤 둔기나 무기를 이용해서 때리는 거랑 당연히 형량이 다르겠죠. 뭐 손에 드는 순간 특수 폭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술 먹고 기분 안 좋다고 소주병 들고 이러잖아? 그럼 특수 폭행돼. 그냥 주먹으로 다툼이 훨씬 낫거든요. 살인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그 살해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들을 모두 나열했을까? 당연히 아니겠지. 근데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법 공부를 하던 사람이 법전 있죠. 책 두꺼워, 그지? 그 법전을 가지고 사람 머리를 때려서 죽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재판이 열리느냐면 이 법전을 과연 흉기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건 거야. 일반적으로 법전이 흉기가 아니잖아. 책이잖아. 그럼 우리 책 들고 돌아다니면 너네 다 흉기 소지범으로 잡혀가는 거나? 이상하잖아, 그지? 근데 어쨌거나 간에 그 책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었어요. 손으로 때렸으면 안 죽었겠지. 책이 되게 두껍대. 그리고 뭐 적힌 뭐 판례에 따르면 이런 말이 적혀있대요. 제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책은 돌가루를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무게도 무겁고 손에 베일 때도 따갑고 뭐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이거 돌로 때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엄청 무거웠으니까 때리면 죽을 거라는 걸 알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그때마다 막 개정할 거야? 그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법을 또 새롭게 쓸 겨? 그럴 수 없잖아. 그럴 때 법적 의제라는 걸 사용해야 되겠죠. 그 책이라는 것은 흉기는 아니야, 그지? 흉기는 아니지만 흉기처럼 취급을 했다면 뭐 특수살인이 될 테고 아니면은 그냥 뭐 일반 살인이 될 테고 이렇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사회일 때 법이 사회를 자꾸 따라가야 되는 상황일 때 법적 의제를 잘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진보 안 되고 정체되어 있는 사회면 사회가 왜 정체됐다고 표현하느냐? 법의 테두리가 정해져 있으면 사회를 그 법 안으로 자꾸 넣는 거지. 법을 넓히는 게 아니라 사회를 그 상황 안으로 자꾸 껴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더 이상 진보될 수가 없겠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있을 테니까 법을 바꾸지 않으면. 오케이?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메인은 법적 의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부인되지 않도록 법적인 힘이 가해진 것. 이거 지금 않는 것이 않도록이라서 잘 안 읽히는 건데 않는 것이 않다는 긍정입니다. 그죠? 않는 것이 않는 건 긍정이잖아. 그치? 바꿔서 읽으면 돼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있는데 그것이 부인되지 않도록이니까 이거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라고 되지 않도록 이 말인 겁니다. 이걸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취급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런 법적인 힘이 생긴 것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일반적 의미의 법적 의제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계속 말했던 이 법적 의제가 뭐였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취급하는 거. 오케이. 반면에 넓은 의미는요. 법 규칙의 문헌은 그대로인데 그 실제 적용이 바뀐 역사적 사실을 숨기거나 숨기는 데 영향을 주는 일체의 가정을 총칭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모두 포함이라는 거죠.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가 이 안에 포괄돼.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필요까지보다는 이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가 있고 이 안에 좁은 의미가 포함되는 거네. 이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는 아까 말했던 요것과 크게 다름이 없고 넓은 의미는 법은 그대로입니다. 법 자체는 바뀐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의 작용이 바뀐 역사적 사실을 숨겨 혹은 숨기는 데 영향을 줬던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면 메인은 법적 의제가 갖는 도구적인 유용성이 이 같은 이해 방식을 통해서 보다 명확해진다. 그래서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말한 거랑 똑같은 건데 이런 상황들을 말해서 결국에 도구적으로 유용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법적 의제 유용성이 있어. 예시 당초에도 뭐라 그랬어? 유용하면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치? 유용해. 그에 따르면 유년기 사회 단계,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법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법을 자꾸 바꾼다 그러면 좀 찌름하잖아. 간혹 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실제로는 법에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왜 뭔 말이야? 아까 말했잖아. 사회는 계속 변하고
다양한 일이 생기고 당황한 상황이 생긴다 그랬어. 그래서 법이 새롭게 필요할 수도 있고 바뀔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은 법을 자꾸 바꾸는 걸 싫어해.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법이 흔들리지 않아요 라는 믿음을 주면서도 실제적인 내용을 좀 바꾸긴 해야 되겠어. 그럴 때 법적 의제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아주 좋다. 그래서 도구적으로 유용하다 이 말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에서 메인은 법적 의제에 대한 벤담의 비판이 그의 무지를 드러냈을 뿐이다. 이거 바보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 멍청하노. 그러나 동시에 메인은 법적 의제의 유용성을 근거로 그것이 조금 더 법 체계의 뿌리를 내려야 되냐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했어요. 법으로 쑥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 요까지 오케이야. 이거 인정. 하지만 법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대예요. 이건 왜 반대했을까? 보면 그는 사회의 발달의 특정 단계에서 의제라는 것이 법의 엄격함을 극복하는 수단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법이 너무 엄격하면 아까 책 같은 걸로 사람 때려서 죽었어. 근데 그건 그냥 책이라는 것이 법전에 안 적혀 있었으니까 그건 뺄게요 이러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 너무 엄격하게만 지키면 상황이 유도리가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럴 때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데 특히 생물학적 타인들 사이에서 우리들 다 타인입니다. 그죠? 인위적인 가족관계 형성.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입양이라는 의제가 없었다면 사회가 세대 단절로 인한 소멸 위기도 극복하고 문명을 위한 기반을 축적할 수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양이 뭡니까? 내 가족이 아니죠. 남이죠. 남인데 내 가족처럼 하는 거지. 내 가족이 아닌데 내 가족처럼 인정해주는 법인 거죠. 입양. 그래서 입양하면은 그 사람을 이제 실제 내 아들처럼 키우고 내 재산도 물려줄 수 있고 걔도 내 성을 쓰지. 심지어 생물학적으로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송씨의 성을 쓰죠. 그래서 내 대를 이을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제는 분명 거친 장치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회가 여전히 이런 장치를 통해서 유용한 결과를 도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어? 유년기 사회였어. 이제 막 성장하는 사회에서는 요거 도구적으로 유용한 거 맞는데 성장한 성숙한 사회에서는 이걸로 계속 쓰는 거 별로야. 성숙한 사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가 성숙하고 났으면 계속해서 이 법적 의제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의제가 근대적인 법 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개념들의 체계적 분류를 저해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대요. 그래서 왜 쓰면 안 되는데 개념들의 체계적 분류 저해. 뭔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애매하잖아 이거에. 되게 애매하죠 법적 의제는. 그리고 실제로 애매한 상황일 때 사용하는 거기도 하죠. 근데 그걸 계속해서 사용하면 체계라는 게 뭐야? A는 A 라인, B는 B 라인, C는 C대로 정리하는 건데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돼. 애매한 상황이 자꾸 겹쳐요. 아까처럼 책은 어떨 때 흉기야. 근데 책을 흉기라고 인정하는 순간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흉기 들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 교실 위에 지금 총 칼 올려놓고 수업 듣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애매해. 그래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법적 의제를 사용하게 되면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안 돼. 그러니까 안 쓰는 게 나아. 자, 법적 의제가 종종 등장하는 영미의 법정 풍경을 빗든 것으로 알려진 하나의 예처럼 만약에 판사가 A와 B 사이의 결혼은 X라는 목적으로는 오케이지만 Y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무효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왜 예를 들어가지고 시울이랑 카리나랑 결혼한 것이 돈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는 오케이지만 사랑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완전 무효니까 송시울은 바람 펴도 됩니다. 바람 피는 거 합법입니다. 이거 이해돼? 존나 이상하죠? 말이 안 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법적 조건이라는 걸 쓰는 것이 그럼 이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 혼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성립하기가 어떻게 돼? 어려워져요. 다시 말해서 체계적으로 분류를 못해요. 오케이? 혼인했으면은 가정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돈도 나누는 것이고 경제적도 당연히 공유하는 거 이래야 되는데 이건 맞고 이건 아니야처럼 법적 의제를 자꾸 가지고 와서 활용하면 안 돼. 분류가 안 돼. 메인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법체계 현실에는 법적 의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쓴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그 본질이 의제라는 점조차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례로 법원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어디까지나 기존의 법에서부터 발견할 뿐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 자체가 바뀐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을 들 때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의 판결을 내릴 때 늘 과거에 있었던 판례를 보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판정했지?를 보는데 그 판례가 법적 의제를 통해서 남긴 판례였다고 치자. 그럼 그것이 하나의 법처럼 느껴져서 이거에 똑같은 상황일 때 그런 법을 자꾸 내리는 거잖아. 그럼 법적 의제는 법전에 쓰여있지 않지만 마치 하나의 법처럼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 법은 이미 폐지되었지만 법의 발견이라는 인습적 언어의 장막 아래서 의제는 단지 법이 조금 유연해졌을 뿐이다 라고 속삭이는 것이다. 오케이, 뒤에 이야기가 법 지문이라서 혹시나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가 너무 빠르거나 해서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오늘 밤이나 내일 저녁에는 영상을 올릴 테니까 꼭 한 번 더 보시고, 내 강의가 좀 부족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른 인강이라도 꼭 들어서 특히 올해는 법 지문 잘 살펴가기를 바라겠습니다.